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 울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입니다. 예, 삼성의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논란으로 금융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계법인들이 더하기 나누기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네. 페이스북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의원실이 요즘 이렇게 새로운 걸 좀 해보자 해서요. 예. 더듬더듬하는 중이에요. 친구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오늘 방송을 계기로 친구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로직스 오늘 얘기할 문제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파고들었던 겁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제일 큰 문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회사를 거머쥐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제일모직이죠. 이 제일모직의 가장 최대 주주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먹는데 가장 큰 관건의 회사인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 제일모직은 뻥튀기 시키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다운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치를.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시키면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 되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 되면 이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한테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요 일들을 어떻게 주물떡거렸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분식회계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제가 최근에 알아낸 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당시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상장을 한 회사면 주식 곱하기 주식 발행수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그 값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다가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사 가치를 따지는 방식을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2위, 3위의 굴지의 회계법인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돈 주고 시킨 거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둘이 비슷하게 19조 정도가 나온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왜냐하면 그 제일모직이 얼마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봐서 나온 게 8조 한 2천억 원 정도가 가치가 나온 겁니다. 어라? 근데 더 웃긴 건 이 돈으로 표시되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네. 최근에 제가 이걸 확인을 한 거죠. 그 내용은 뭐냐? 시중에 떠돌고 있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6개를 더해서 6으로 나눈 이런 평균 가격을 평균 가치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준 겁니다. 삼성이 원하는 대로 가치를 평가해 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딱 바라던 대로 된 거죠. 삼성하고 어떻게 공모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검은 거래가 오고 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걸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딱 바라던 대로 됐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이 빨리 이 관련해서 고발이 되어 있고 배당도 되어 있거든요. 그 배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배정이 되어 있어요. 네, 예. 사건을 어디로 할지 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검사가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떤 공모관계와 어떤 그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예. 다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관련해서 예스앱으로 YJ님께서 박용진 의원님 전 회계법인에서 공시 내용 허위로 했을 때 다스 때도 그렇고 안진 회계법인 등등 이런 회계법인들이 고의로 허위 판단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원래 이런 거 다 해서 몇 개월씩 영업정지도 먹이기도 하고요. 이제 합니다. 하니까 봐야 되는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회계부정, 분식회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막 뭐라 그럴까 외국에 비하면 엄청 작게 때리죠. 그래서 그냥 대충 분식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아예 그냥 회사를 파산시켜버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의 경우를 봐도 그렇군요. 근데 미국의 경우 앨런 욕을 했었던 아더 핸더슨이라고 하는 회계법인은 파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근본적인 어떤 회사를 아예 그냥 공중분해시켜버리는 이런 적까지는 아니더라. 영업정지, 몇 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이오로직스가 가치가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웃긴 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확인을 하고 이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거든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범 부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합니까? 보통 회계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합니까? 평가하느냐, 그랬더니 뭐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것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의 더 평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만 뭐 상대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예. 이런 회계법인들을 관리 감독하고 엉뚱한 짓 하지 못하게 하고 뻥튀기 시켜주고 이런 일 못하도록 책임이 있는 그런 걸 해야 기관에서. 되는 예.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국회와가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제가 회계법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웃어요. 아주 뭐 배꼽을 잡고 웃고 누가 그런 얘기하냐? 그렇게 저한테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한 분이 바로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했더니 진짜 놀라더라고요. 그럼 요거는 지금 어디 고소나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요건에 관해서. 어떤 문제 관련해서요? 요 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이렇게 조작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관련 회계법인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예. 이렇게 거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분식회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아까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분식회계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주가 평가를 할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평가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19조가 나왔습니다. 그게 2015년 5월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3개월 뒤인 8월 달에 또 똑같은 안진회계법인이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이게 한 12조 13조 정도가 날아간 6조 몇천억 원으로 딱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황당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분식회계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평가 방식을 갑자기 바꿔서 왜 느닷없이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바이오 에픽스라고 하는 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자회사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갑자기 바꿔서 분식회계를 했었을까? 이걸 분식회계라고 금감원은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는데 금감원은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식회계 이제 징후를 잡아서 이른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이 문제가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다 아직. 그래서 요거는 재감리를 해라라고 금융감독원에게 다시 재감리 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확인된 것은 뭐냐면 이 바이오 에픽 역시 이것도 바이오 에픽스예요. 바이오 에픽스가 이른바 콜옵션이라고 해서 미국의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약회사와 서로 협의를 맺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가지고 나중에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한 50% 정도의 지분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전 조건이 있는 계약을 맺은 것을 고의로 이걸 누락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요거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에서 또 같은 회사를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했는데 천지 차이가 났다. 천지 차이가 났어요. 그것도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자체가 이상해서 평가 방식이 왜 달라졌는지를 따져 들어가다가 분식회계 이 회사를 관계회사로 갈 건지 그냥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차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약간 헷갈리시겠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장부가액 그냥 얼마야? 라고 장부에 쓸 것인지 아니면 시중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일관되지 않은 방식으로 인식한 삼성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금융감독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재감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만약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다 그럼 바이오로직스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상장 폐지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고의의 분식회계라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자본시장을 농락했다. 많은 투자자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상장 폐지가 형식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있었죠. 대우 조선해양. 조선해양이.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5조 이상 분식회계. 그렇죠. 그리고 또 항공우주 카이 여기도 이제 그랬는데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뭐 나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시장에 여러 혼란을 더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차마 거기까지들은 다 안 가더라고요. 금감원의 조사 의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금감원의 조사 의지 있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뭐 한때 이번 호랑이다 했었던 윤석헌 원장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가능했다고 저는 봐요. 금감원이 이거 문제 있는데요. 용기 있게 손든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저희가 볼 때는 금융위원회가 눈치 없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이러면서 다시 재감리를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재감리를 다시 명령해서 가는 경우가. 그런데 금융감독원에게 상당히 눈치를 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이 기죽지 않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라고 가져올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의 시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는 거고 당시 1대 0.3으로 맞췄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모직은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고. 여기에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 그렇습니다. 네. 손해를 봐가면서. 네. 손해를 봐가면서 왜 찬성을 했을까? 그 박근혜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것이 문영표 그 당시 장관 그리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이제 운영본부장 이런 분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연결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말도 사주고 네. 또 말똥도 치워주고 이런 여러 관계. 그다음에 어디에 투자해라 재단에 기부해라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다 유죄 판단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경영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이 아주 가뿐하게 이렇게 합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엇갈리는 판단이긴 합니다만 법원이 지금 그러니까 광범한 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모의 계획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도와준 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박근혜 2심 판결에 딱 나온 거예요. 박근혜 2심 판결도 그렇고 홍영표 홍영표 아니지. 예. 당시 문영표. 예. 네. 문영표 판결도 그렇고. 네. 예. 그랬는데 이재용 2심 판결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재용 2심 판결의 내용은 그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광범위한 경영권 승계에 대한 모의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고 청탁할 만한 사안이 없었다. 그럼 뭡니까? 준돈에 대한 처벌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못된 정부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뺏긴 거다라는 협박에 못 이겨서. 또 제가 늘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는 그러면 불량배한테 삥 뜯긴 거냐? 그렇다. 이런 것이 지금 대법원의 대법원이 아니고 2심 판결 내용이라서 이거 뭐지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박근혜 2심 판결에서는 그거랑 정반대 지금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전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 광범위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어이없는 방식으로 뻥튀기시켜서 그거를 가지고서 제일모직을 뻥튀기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좋은 조건에서 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가치 평가 방식이 이번에 확인된 거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할 것. 두 번째,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가 새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걸 반영해서 좀 판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도 그렇고 변호인들이 주장한 것도 결국은 소위 말하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삥 뜯겼다. 이거였잖아요. 네. 이걸 주장하고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 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행동을 왜 했을까? 그거하고 또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이런 걸 보면 이거 좀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게 합병 비율이 얼마가 돼야 좋은 건지 그리고 얼마쯤 되면 찬성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알아봤다는 거 아니야. 외부에다 알아보고 자기들도 평가해보고 그 너무
좋게 안 나오니까 거의 억지로 좀 맞춰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부에서 반발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저는 국민연금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게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이 과정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야말로 뭐 좋게 말하면 백기사 역할을 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그 재벌 총수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동원됐던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에 따르면 2천억, 3천억 정도 손해본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물론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주주인데 찬성했고 당시 그 사모펀드죠.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고. 반대했죠. 그래서 엘리엇이 이 합병 때문에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제기를 한 상태지 않습니까? 8천억 원 정도. 엘리엇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또 여기에 답변을 내놨는데 어차피 우리 정부가 내는 거죠. 소송은 대리인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이재용 그 재판 2심 재판의 답변과 비슷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의 내용 플러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내용을 믹스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한 걸로 알아요. 자기들 입장을 낸 걸로 알아요. 근데 이거를 보내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이 좀 나온 거죠. 전혀 다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봐서는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나쁜 해외 펀드가 우리나라 세금을 뜯어가려고 그러나 보다. 8천억을. 이렇게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시장과 우리 시장 경제가 보다 투명하게 가려고 그런다면 합리적인 판단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 엘리엇이 우리한테 이렇게 덤비는 게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이 제대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작동되고 있느냐. 아무런 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엉뚱한 방식으로 왜 이런 의사결정들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건 그거,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엘리엇이 그렇게 덤비는 게 기분 나쁘다고, 엘리엇 소송이 기분 나쁘다고,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일단 없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만일에 관여한 게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드러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그리고 그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누가 이 심부름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 혹은 공모 관계가 생기면 삼성이든 이재용 전 부회장이든 재판 최종적으로 공모 관계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는 여기서 정부가 내줘야 되는 비용 만일에 우리가 졌다고 그랬을 때 내줘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든지 삼성 측으로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 채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더 다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과 한국 시장이 아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더 투자를 하겠죠. 그럼요.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말이에요.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그다음에 재벌 총수가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시장 전체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건 뭐 한국 자본시장에 누가 투자하려고 그러겠어요. 방금 정경유착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경유착이 뭐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에 끝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 두 사람 다 감옥 가 있으니까.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재벌 총수가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또 이 주력 기업에 대한 순환 출자 등을 통해서 전체 그룹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부당한 기업 지배입니다. 이 부당한 기업 지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정경유착이 불가피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경유착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삼권 분립의 각각의 권력기관에 온갖 못된 짓을 합니다. 그 장충기 사장의 문자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뭐 대법관 출신이 와인 고마웠다고, 뭐 골프 이거 접대해 준 거 고맙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질 않나. 언론사 간부들도 언론사 사장과 간부들이 예. 뭐 사장님 뭐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보내질 않나. 그다음에 검찰총장 했었던 분이 청탁을 하지를 않나. 온갖 회개한 문자들이 오고 가는 걸 다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당한 기업 지배를 유지하고 그 총수의 일가가 계속해서 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정경유착과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증거들이거든요. 예. 여기도 YTN 관계자도 장충기한테 문자 보내고 그랬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뭐 어쨌든요. 네.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럽죠. 예. 언론이라고 하면 이런 걸 감시하고 견제하고 고발하라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민주주의의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 떡주무리지 주물르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거. 옛날에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총칼 들고 한강 건넜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래서 군사 독재를 우리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몰아내고 사회 곳곳에서 권위주의를 퇴치해 나갔는데 어느새 그 자리에 재벌들이 올라와 재벌총수와 있죠. 예. 이 동가진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들이 선출하지 않은 군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것처럼 선출되지 않은 경제 권력이 지금 우리 전체 사회 민주주의를 장악하고 있다.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박영진 의원이 지속적으로 또 문제점으로 주장하는 게 오너리스크에 관한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도 오너리스크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처럼 이렇게 오너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대한항공의 그 사주 일가들이. 예. 물컵 던지고 땅콩 회양시키고 아니 성격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그 기업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고 이미지 추락하고 관련한 예. 다른 기업 자회사들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그렇죠.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동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투자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주주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남기고 있는 오너리스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회장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삼성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는 말 맞다고 봐요. 삼성전자가요. 2015년 대한민국의 GDP의 13.8%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직간접적으로 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가 엉뚱하게도 정유라의 말이나 사주고 앉아있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똑똑하거나 아니면 선출됐거나 주주들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확인됐던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부당하게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끌고 가고 한국 경제를 끌고 간다?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나와서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계속해서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지언정. 그래서 저는 오너 운영이 맞는지 아니면 CEO 운영이 맞는지 경영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유독 할아버지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난 사람들이 계속 기업을 경영해 나가려고 온갖 악행과 불법과 탈법과 특권을 부리고 있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